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드디어 톡토로들과 같이 낮술 만남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와이 딜리버리 음감회를 저희가 지금까지 2번 가졌는데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톡토로들이 그렇게 한 잔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음악 들으면서 같이 한 잔 마실 수 있는 음악 감상회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음악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스크린으로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맥주도 한잔할 수 있는 기회. 날짜는 10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영등포 CGV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음악 감상을 하고요. 자리를 옮겨서 교보문고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에서 저희가 사인회도 합니다. 하와이 딜리버리 음악 감상회를 한 번쯤 와보고 싶었다. 근데 자리가 없었다 하는 톡토로들은 바로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티켓이 오픈되니까요. CGV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하와이 딜리버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료가 38,000원인데 그 안에 책 한 권과 맥주 한 잔이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하와이 딜리버리를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책을 사면서 동시에 뮤직비디오 감상회를 함께 하셔도 좋겠고 나 책은 있지만 또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책은 선물하면 되죠. 선물로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마 지난 음감회 때 참석하셨던 톡토로들도 그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 참 좋겠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이벤트도 그분들이 또 다시 한번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좌석이 넉넉한 관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10월 7일 오늘 오후 2시부터 예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주 음감회인 만큼 청소년분들은 예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늘 음감회를 해보면은 분위기가 아주 좋고 또 시간이 늘 마지막엔 쫓기더라고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두었고 또 장소를 옮겨서 사인회가 이어지니까 톡토로 여러분들도 좀 여유를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하와이 딜리버리의 출판사죠. 아키노프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둘톡 162화는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던 바와 같이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한번 싹 훑어보고 왔는데 맨 마지막 15화의 몇 장면들을 보고는 또 오는 바람에 지금 코가 찡찡합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도 눈물이 안 났는데 여전히 안 나더라고요. 나 냉혈한인가? 아 진짜? 그 네. 마지막 장면들 보고도 눈물이 안 났어요? 네. 아 그래? 나는 그 얘기는 자세히 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나는 내가 우느라 바빠서 몰랐어.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나? 나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인데.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62화는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연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톡토로 파워. 자, 추석 연휴의 한중간입니다. 드라마가 9월 12일에 전체 15화가 다 넷플릭스에 올라왔고 그때 빠르게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가 162화에 다루겠다라고 예고를 해서 연휴 동안에 보고 계신 톡토로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북토크를 하러 간다거나 할 때 KTX 안에서 보곤 했거든요. 톡토로 여러분들도 기차나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거나 할 때 이 시리즈를 보시면 시간이 참 잘 갈 겁니다. 네. 제목이 일단 은중과 상연이죠. 류은중 그리고 천상연이라고 하는 두 친구. 현재 시점에서는 40대 초반인 두 여성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어떻게 일생 동안 서로
좋아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긴 우정을 이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리즈의 제목이 참 담담하죠. 이름도 둘 다 뭔가 좀 중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건조하고 담백한 이름이야.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현정 배우의 이름이 현정이라니. 전지현 배우의 이름이 사실 지현이라니. 또 그런 얘기 할 때 저희 며칠 전에 여성작가 달리기 모임에서 은희경 작가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근데 은희경 작가님이 성을 빼면 이름이 희경이야. 성이 김이박최 이런 성이 아니라 약간 독특한 성이 붙으면 이름 자체가 아주 개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봉준호? 준호야? 그치. 은중과 상현도 둘 다 좀 성이 특이하죠. 류은중, 천상현. 이름만 따로 떼놓고 봐도 확실한 개성이 있는 이름들인데 성까지 류 씨가 붙고 천 씨가 붙으니까 개성이 아주 확고하고 색깔이 강하죠. 약간 이런 네이밍 결은 헤어지 결심에 기도수, 송설에 약간 이런 네이밍과 아닌가요? 아니야? 이름도 특이하고 성도 특이한. 색깔이 확실하게 있는. 제목에다가 이 두 여성 주인공의 이름을 딱 넣어놨다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 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예 전제로 해두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둘은 198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는 한 5살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82년생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김지영. 조남주 작가님이 아주 평범한 이름을 제목으로 쓰려고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와는 거의 반대에 있는 네이밍 같아요. 은중과 상현은. 첫 화가 시작되면 류은중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김고은 배우가 연기하는 은중은 드라마 작가죠. 그리고 동료인 PD와 함께 자기 작품을 기획하는 단계인데 PD가 미팅하러 오면서 갑자기 전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어제 백상예술대상 봤냐고. 시상식에서 천상현이라는 제작자가 특별상을 받으면서 류은중 작가를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상현이라고 하는 이 영화 제작자는 이미 유명한 사람인 게 드러나죠. 백상을 받을 정도니까. 그리고 PD가 작가님 천상현 제작자 알아요? 천상현 모르는 사람도 있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별상을 받으면서 이 류은중 작가에게 갑자기 고마움을 표한 거죠.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나의 친구 류은중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김고은이 되게 썩은 얼굴로 폰을 떨어뜨리면서 뭐래? 그러면서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둘이 쌀벌한 말을 주고받는 그런 과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둘이 안 좋은 과거가 있는 친구 사이구나라는 게 짐작이 되죠. 30대 회상 장면 너도 망가졌으면 좋겠어. 나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인서트로 잠깐 나오죠. 아니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서는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PD가 와서 류은중 작가가 천상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절교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PD도 좀 집요한 성격이야. 왜 절교했냐고 꼬치꼬치 물어보잖아. 나라도 물을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하지. 절교라니 책에서나 봤던 단어 같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절교를 했으며 그리고 이미 궁금해할 요소가 다 있죠. 절교를 했다는데 왜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서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절교한 친구에게 그렇게 엄청난 고마움을 표현했을까? 그치. 그리고 이 PD는 좀 사심이 있어. 이 작가의 이야기를 천상현과의 관계를 드라마로 좀 이끌어내보고 싶은 거야, 스토리를. 뭔가 촉이 있는 거죠. 여기에 꽤나 재미있는 이야기, 뭔가 굵직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 이렇게 좀 파보고 싶은 거죠. 근데 류은중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길어. 뭔가 굽이굽이 쌓여 있다는 게 점점 느껴지죠.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사건이 없어. 저는 이 드라마의 반한 시점이 그때였어요. 이 1화에서 사건이 없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사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건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여자애들 둘이 지지고 볶다가 절교했다. 그게 다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이것도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어떤 여성 중심의 서사들이 폄하되는 그런 부분을 시각을 요약해 주는 거잖아. 그 여자들이 그냥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뭐 사이 나빠지고 그런 얘기 아니야라고 좀 낮추어 보는 거를 일부러 약간 선제 공격처럼 치고 들어가서 깔아두고 출발을 하는 거지.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이전에는 이것이 사건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으로 사람들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니들 이거 틀었으면 이거 15부작이라는 거 알고 있지? 내가 15부를 통해서 이 지지고 볶는 이야기가 어떤 사건인지를 보여줄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떤 판을 싹 가져오는 것 같은. 근데 이 드라마의 대사가 참 놀라운 게 힘준 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실생활에서 나올 법한 자연스러운 대사인데 그걸 계속 곱씹게 만들죠. 저는 참 잘 쓴 대사들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건이 없지도 않아. 사건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거대한 역사 속의 개인 이런 걸 보여주겠다라기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사 안에서의 어떤 우정이 형성되고 단단해지고 또 균열을 막고 다시 봉합되고 이런 우정의 서사를 아주 섬세한 감정의 결을 세세하게 다룬다라는 거 그런 방향을 첫 화에서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김민우 입양열차 안에서 가수 김민우의 노래 중에 사랑일 뿐이야? 휴식 같은 친구라고 박주연 작사. 내 좋은 여자 친구는 가끔씩 나를 보며 얘기해달라 졸라대고는 하지.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며 말해달라지.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남자들 간의 우정은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지는 것처럼 이건 남자들만의 우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는 뭔가 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렇게들 생각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도 도원결이라든가 뭐 어느 나라를 치고 어느 의리를 지키고 누구를 배신하고 이런 식의 남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훨씬 더 큰 일과 결부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그것이 그렇게 예전부터 이야기로도 전해지고 또 이를테면은 우리 그건 언제지? 직장 다닐 땐가?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장동건, 유호성이 나오는 니가 가라 하와이로 유명했던 그것도 보면 이제 남자들 간의 우정이 어떻게 배신을 막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뭐 죽이고 살리고 배신 때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자들 간의 우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여기서 나온 말처럼 지지고 볶고 란 말이죠.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다거나 어떤 조직을 뭐 끌고 새를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지지고 볶고의 영역이었던 거죠. 되게 작고 가벼운 것으로 치부되기 쉬웠죠. 이 15부를 다 보고 나면은 이 안에 정말 인생에 남을 강렬한 드라마들과 아주 큰 힘을 가진 관계, 사건 같은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죠. 마치 미시적인 현미경을 들여다봤을 때 이게 정말 산맥과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제서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시각적 프레임을 바꾸어 주는 것 같아요. 하나 씨가 남자들의 과대평가된 막 대단한 우정 이야기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왜 나폴리 사부작에 열광했는지를 알겠네요.
맞습니다. 나폴리 사부작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느꼈죠. 현재 시점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두 여자 중에 한 친구가 쓰기 시작하고 그치. 작가인 친구의 시점으로 회상하고 이런 게 공통적이네요. 자, 배경은 일영입니다. 일영은 누가 봐도 일산이죠. 1992년 4학년일 때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학급에 굉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방학 동안 전학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가고 12명이 오죠. 12명이 전학을 오는 그런 변화가 많은 시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러 명이 전학을 오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 12명 중에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천상현이었죠. 상현이는 딱 봐도 좀 범상치 않죠. 입고 있는 옷도 되게 부티가 나고 얼굴도 하얗고 예쁘게 생겼고 자기소개를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꼭 이렇게 또 날라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 그래서 자기 이름이 제비연자다. 상현의 연자가. 근데 나중에 천상현이 제작자가 됐을 때 그 제작사의 이름도 제비필름이죠. 그래서 이 제비연자는 날라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상적인 자기소개를 합니다. 날라리가 꿈이라고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날라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가? 여기까지의 설명만 들어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일영이라고 하는 신도시 안에는 구도심이 있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있겠죠. 상현이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로 서울에서부터 이사 온 아이이고 은중이는 거기 구도심에서 아버지가 8살 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남동생과 은중이를 혼자 건사하는 집안이죠. 그리고 반지하에 살고 있고 새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쪽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들키기 싫어합니다. 은중이는 엄마가 아파트 입주 청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의뢰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우유를 이제 엄마가 우유 배달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자기 우유를 받아달라라는 의미에서 영업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활동을. 사실은 무단 침입 아닌가요? 경비 아저씨한테 우유 드리고 열쇠 좀 주세요 해가지고 들어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던 시대였던 거지, 90년대는. 그래서 엄마 따라갔다가 상현이가 그 집에 이사를 오기도 전에 그 집부터 먼저 보고 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깔끔하고 넓은 집을 처음 본 거지. 그리고 그 집으로 펼쳐지는 바깥 풍경과 거실에 드리워진 커튼과 넓은 방과 막 이런 것들을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이런 것들을 보고 반하는 거죠. 은중이네 집은 그때까지 푸세식 화장실이었다고 했었죠. 아파트 안에 이곳저곳 문을 열어보는 장면과 은중이가 그 반지하 집에서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문을 열기 전에 망설이는 그런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주는데 너무 다른 지각 변동인 거죠. 나중에 은중이 입장에서 회상하는 대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4학년 때까지는 내가 가난한 줄도 몰랐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파트가 생기고 이제 신도시의 아이들이 친구들이 살면서 상대적인 가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은중이는. 하지만 은중이 성격의 장점은 뭐냐면 가난하지만 엄마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고 있고 상현이가 속한 그 부잣집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을 어떤 비뚤어짐 없이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 맞아요. 극에서 그런 어린아이의 부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괜히 뭔가를 망가뜨린다거나 긁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은중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스트잇에다가 너는 참 좋겠다 라고 써서 옷장 안에 붙여두죠. 바른 손 떠벅이 캐릭터가 떠벅이. 그려진 톡토로드 떠벅이 알아? 머루와 다레는 아니? 난 떠벅이가 너무 반가웠어요. 떠벅이는 캐릭터 이름입니다. 마이 멜로디 이런 게 유행하기 전에 떠벅이가 있었답니다. 국산 캐릭터. 은중이와 상현이의
인생 내내 어떤 이런 동경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상현이는 공부도 잘하고 부잣집 아이고 춤도 잘 추고 예술적인 재능도 있고 가진 게 너무 많은 아이죠. 근데 은중이는 그런 상현이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만 어떤 비뚤어진 시각이 없이 온전히 상현이가 속한 세계를 동경한다는 거? 근데 그게 또 은중이의 힘이기도 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상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온 게 네가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은중이는 이 극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좀 소극적이고 반에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때는 친구도 아주 많아진 그런 때이기 때문에 상현이가 거짓말 그러죠. 아니야 진짜 네가 처음이야. 왜? 그랬더니 쪽팔려서. 뭐가 쪽팔려? 반지하에 사는 게. 근데 그랬더니 상현이가 반지하가 왜? 라고 했더니 은중이가 야, 너 참 이해력이 없다. 반지하에 사는 게 쪽팔려. 머리로는 쪽팔린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쪽팔려. 라고 얘기를 하죠. 은중이라고 해서 이 쭈뼛거리는 마음, 왜 나의 상황은 이럴까 하는 마음 같은 게 없진 않죠. 그리고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 같은 게 있죠. 근데 그것이 꼬여 있지 않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부러운 것을 부럽다고 내 마음도 인정을 할 줄 아는 아이죠. 그리고 이 아역들이 우리가 김고은, 박지연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아역들도 연기 너무 좋지 않나요? 잘하죠. 1화, 2화에서 나오는 이 아역들 초등학교 4학년, 뭐 중학교 때 이때의 연기들이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나 싶더라고요. 연출도 너무 섬세하고 이 두 아역이 둘 다 연기를 잘하는데 김고은 배우의 아역은 김보민 배우고 또 박지연 배우의 아역은 박석영 배우로 둘 다 성이 같더라고요. 근데 특히 김보민 배우가 더 대사량이 많으니까 그 표정이라든가 상현이의 엄마인 옆반의 윤현숙 선생님의 따스함에 쭈뼛거리면서도 대답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 망설이는 입술이나 호흡, 목이 메었지만 대답하는 그런 발성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저는 탐복을 하면서 봤습니다. 은중과 상현의 관계는 은중이 처음에 상현에 대해서 동경을 갖고 있었다가 일종의 현관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상현이가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반장이 됐는데 선생님 대신에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과정에서 은중이를 손바닥을 때리게 되죠. 근데 그거에 은중이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약간 앙심을 품고 다음 해에 학년이 바뀌었을 때 피구를 하면서 상현이를 공격하게 되죠. 애를 잡습니다. 피구공으로. 근데 그때 은중이가 자기가 학년도 바뀌고 친구도 많아지고 나대는 성격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피구를 통해서 복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앞에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은중이의 약간 소심하고 쭈그랬던 성격을 바꿔준 사건이 상현이의 엄마였어요. 상현이의 엄마인 윤여숙 선생님이 이 상현과 은중의 담임이 굉장히 차별적인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은중이를 특활 시간에 눈여겨봤다가 은중이의 마음을 달래주죠. 그러니까 본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마음속의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는지는 너가 하기 나름이다. 근데 어린 시절에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집이 좀 가난한 아이들을 가정조사라고 하는 어떤 명목하에 공개적으로 아이들에게 환경을 알리게 하는 그런 식의 교육 환경이던 90년대에 이렇게 위축되어 있던 어린이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는 정말 인생에 아주 큰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은중이는 내내 윤현숙 선생님을 존경하고 어떤 자기 인생의 은사처럼 모시게 돼요. 근데
근데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상현이는 또 엄마한테 더 큰 서운함을 느끼죠. 처음 이사 올 때부터 오빠한테 좋은 방 준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서 엄마는 오빠만 저렇게 챙긴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죠. 보면 은중과 상현은 재밌는 게 각자 자기 엄마가 주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의 엄마에게서 찾습니다. 은중이 엄마는 한없이 은중이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긴 하지만 윤현숙 선생님처럼 어떤 지적인 언어로 은중이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멋있는 어른의 상은 상현의 엄마가 은중이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상현이는 자기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폭적으로 자기를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엄마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반 친구를 때렸다고 하면은 자기는 더 때리는 그런 어떤 공정한 엄마? 어디서나 더 때리지는 않지 않았나요? 한 대를 다시 딱 돌려서 주지. 돌려주지. 어쨌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쭈쭈쭈 해주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행실이 발라야 되고 친구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예의 발라야 되고 이런 반듯함을 가르치는 엄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도 엄마는 날 예뻐해주지 않는다. 이런 결핍이 또 상현이한테는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은중의 엄마는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자기 엄마한테서 얻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각자의 엄마에게서 채운다라는 거? 그런 것도 둘의 좀 특수한 관계죠. 이러저러한 사연이 있고 나서 상현이는 사실 선생님의 지시로 떠드는 은중이에게 손바닥을 때린 적이 있지만 그게 은중이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었죠, 사실은. 거봐,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하고 맞은 놈만 기억을 한다니까. 이러저런 사연이 있은 뒤에 상현이가 은중이에게 여기서 중요한 소품으로 리코더가 등장을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리코더를 뽑아서 은중이에게 주면서 자, 너도 한 대 때려 라고 합니다. 근데 은중이는 얘가 내가 때리면 나는 한 대 맞은 걸 돌려주는 후련함, 시원함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얘가 아플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난 거야, 은중이는. 너 이걸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 나무 매보다 또 리코더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리코더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저는 반대예요. 때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상현이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얘를 이길 수 없다. 얘가 한 대를 그대로 되갚아주면 상현이 성격은 뭐가 왔으면 그대로 돌려주고 이거를 꼭 하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 이러저러한 금전적인 오감도 있는데 그걸 꼭 되갚아줘야 되는 성격인데 은중이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선에서 그거를 끊어요. 근데 저는 또 그 장면이 어떤 식으로 다가왔냐면 선생님이 애들의 위계를 만들잖아요. 뭐 부모님이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 뭐 이런 것도 손드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뭐 한부모 가정인 사람 그리고 상현이는 할아버지가 장관이셨어. 이렇게 막 좋은 학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 담임이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 담임이 어떤 그런 위계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람이고 그 이전부터 내려온 그런 위계를 이어받아서 반장이니까 상현이가 선생님이 때려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걸 선생님 대신 행사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피구 경기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와서 상현이가 쓰러졌을 땐가 동작 그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부 일체처럼 그런 위계적인 또 이전부터 그렇게 전해오는 그런 서열 같은 것을 은중이가 자기는 그것을 이어가지 않겠다라고 끊어내는 것처럼도 보였어요. 마치 이 드라마가 이전까지 사건이라고 인식되지 않던 것을 이게 왜 사건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식으로도 읽혔어요. 내가 매로 이어지는 것을 내가 되갚지 않음으로써 여기서 다르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근데 그 연출이 참 좋지 않았나요? 막 그 복도식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갓그랜저라든가 프라이드라든가 이런 차들이 초록색 번호판으로 대져 있고 금성 텔레비전 수상기가 이삿짐으로 막 들어오고 이러는 우리 시대보다는 한 5년 뒤지만 그런 향수 어린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모를 따뜻한 느낌 같은 게 있었는데 은중이의 친구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고나미 이거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배우도 연기를 너무 잘하죠. 은중이와 성현이가 다시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이제 중학교 때 수학여행 장기자랑이었나요? 거기서 고나미라는 친구가 박미경의 2부의 경고를 하게 되는데 백댄서가 필요하다. 근데 한 명의 백댄서가 발목을 삐끗해서 다치죠. 그랬을 때 한 자리가 비었을 때 상현이가 뜻밖에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춤을 추겠다. 그래서 박미경의 두 백댄서로서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중학교 때 서로 다시 단짝이 되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는 43세인 류은중 드라마 작가의 옛날 이야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현실, 지금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10년 동안 절교했던 천상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이게 1화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박지연 배우가 등장하죠. 선우 씨는 박지연 배우 이전에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은중과 상현으로 처음 봤고 연기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1화 마지막에 박지연 배우는 잠깐 나오잖아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저희가 이 얘기하는 거 이거 1화 내용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럼요. 자기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카페에서 둘이 만나서 은중이로서는 얘가 10년 만에 나를 왜 부른 거야? 라고 만났고 상현이로서는 내가 참 10년 만에 너에게 다시 연락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연습도 많이 했는데 쉽지 않지만 말을 꺼낸다 라고 하는 이 상황. 나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부탁한 건 사실 뭐였냐면 내가 스위스로 조력 존엄사라고 해야 될까요? 극 중에서는 안락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죽으러 갈 건데 나와 동행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시청자로서는 너무 얼떨떨해지는 그런 부탁을 탁 던져 놓는데 이 짧은 몇 분의 씬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두 배우가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특히 이 박지연 배우는 저희는 또 처음 봤으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떤 연기 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죠. 근데 정말로 자기도 머쓱하지만 꼭 얘기해야 돼서 웃었다가 표정을 약간 찡그렸다가 슬퍼졌다가 또 다시 힘내서 얘기하는 이런 거를 대사 처리와 얼굴 표정으로 하는데 너무나 설득력이 있고 김고은 배우도 너무 당황스럽지만 이전에 자기들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스토리가 쫙 스쳐가는 그런 걸 눈빛으로 너무 잘 표현해서 이거는 정말 너무 팽팽해서 1화를 보고 나면은 2화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 보면 드라마 내내 대본에서는 서로 지켜본다라든가 아니면 망설이다. 말없이 가만히 있는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표현될 만한 상황이 이 두 배우의 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담게 된다고 해야 되나? 정말 지문 한 줄을 자기 몸으로 변환시키는 게 배우구나. 연기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예술인가. 이런 거를 이 드라마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현이가 스위스로 조력 사망을 하러 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은중이한테 거의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은중이의 반응은 이런 식이죠. 너 이거 되게 폭력적인 거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과거사가 지금 다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뭔가 이상현이라는 친구가 자기중심적으로 막무가내로 굴었던 적이 있나 보다라는 걸 좀 짐작을 하게 되죠.
이 드라마의 전개에는 2명의 상하기가 나옵니다. 한 명의 상하기는 천상하기죠. 상현이의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천재적이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잘생겼고 사진도 잘 찍고 영화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오빠인데 이 오빠에게 은중이와 상현이가 둘 다 과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상하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하기의 빈자리가 은중이에게도 상현이에게도 아주 크게 남죠. 근데 마침 여러 이유로 똑같은 이름을 가진 김상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둘의 인생에 또 개입하게 되는데 이 김상학 배우는 김건우 배우입니다. 저는 하나 씨가 이 배우 어디 나왔는지 알아? 이전에? 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고 답을 했어요. 나도 처음 보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한드를 잘 안 보는 저희가 봤던 몇 안 되는 한드 중에서 더글로리의 손명호 캐릭터더라고요. 완전 양아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 보이던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정말 건실하고 서글서글하고 착한 그런 반듯한 청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못 알아보고 있다가 탁구 치는 친구가 걔가 걔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제서야 매칭을 시키고는 정말 배우는 배우구나.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연기 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스타일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은 상현이입니다. 상현이가 대학생 때랑 나중에 30대가 나오고 또 40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배우가 같은 배우가 계속 연기를 하는데도 너무 달라 보이지 않아요? 30대 머리 길게 해가지고 약간 붉은 톤으로 염색했을 때는 참 매력이 덜해지는구나. 이런 짧은 머리가 들고.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상현이의 친오빠인 천상학 그리고 대학에서 만나게 되는 선배인 김상학 이 두 사람은 이름이 같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은중이와도 상현이와도 사진으로 깊이 연관된다는 거 이게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상현의 친오빠 천상학은 은중에게는 첫사랑이라고 스스로 이제 표현하는 사람인데 말하자면 잘생기고 멋지고 공부 잘하는 그런 친구 오빠인데 그걸 넘어서 은중에게는 좀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경험 같은 걸 하게 해주죠. 그런 장면이 뭐냐면 은중이가 상현이네 집에서 같이 과외를 받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은중이는 자기 집이 가난한 동네니까 그게 부끄러운데 이 상학 오빠가 밤길이 무서우니 애를 데려다 줘라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같이 오죠. 그러면서 오빠가 이제 그만 가줬으면 할 때까지 눈치 없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중이가 사는 그 가난한 동네 오래된 골목을 아름답다고 하죠.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서 자기가 늘 갖고 다니는 카메라로 뷰파인더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예쁘다라는 거를 은중이한테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동네를 보게끔 만들어주죠. 그 전에 은중이가 이 골목이 너무 예뻐서 사진 찍는다는 오빠에게 오빠도 여기 살면 예쁘다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러지. 라고 얘기하는 이런 대사도 너무 많은 게 여기 들어있죠. 그랬더니 이 상학이 오빠가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게 또 사진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피사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 없이 착취하기도 쉬운 게 또 사진이니까. 근데 그게 예쁘지 않냐면 또 어떻게 보기에 예쁘기도 하죠. 근데 그것만이 진실은 아닌 거죠. 카메라는 어떤 뷰파인더 속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걸러내기 때문에 그 사진이 순간을 채집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나중에 사진 그 동아리의 세미나에서도 토론이 벌어지지. 토론이 벌어지는데 은중이가 상학 오빠의 카메라로 들여다봤던 자기가 늘 다니는 누추하다고 생각되는 그 골목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들여다봤던 골목은 놀랍게도 아름다웠다.
거짓말처럼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진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카메라라는 것이 계속 극중에 등장을 하는데 참 흥미로운 장치로 잘 쓰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트라이엑스 필름이라고 하는 특별 필름으로 보존된 옛날의 장면들이 나중에야 한 장씩 한 장씩 오랜 세월 뒤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거니 하고 넘겨 짚었던 것이 사진에만 보이는 순간적으로 진실이라고 느꼈던 것과는 다른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켜켜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지. 사진에는 진실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사진 너머의 것을 사진을 보는 사람이 못 보기 때문에 또 오해가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은중의 입장에서는 상현을 어떤 단면들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극중의 어떤 캐릭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자기 삶의 단면이 있죠. 누구에게나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드라마가 은중의 입장에서 쓰인 극이다라는 설정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은중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때로는 상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중이에게 감정이입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난 그렇진 않았어. 왜냐면 은중이는 너무 대인배야. 일단 상현이가 왔을 때 다시 받아주는 거. 그것도 그렇고 둘의 우정의 역사에서 은중이가 훨씬 더 어른스럽고 더 관대하잖아요. 나는 과연 그런 어떤 넓은 마음을 우정에 대해서 갖고 있나?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 결정들을 보면 저도 그렇게는 못하겠죠. 근데 은중이에게 이입하게 되는 것은 상현이를 바라볼 때 드는 마음? 저는 상현이가 극중에서 상하기가 상현이에 대해서 참 상현이는 어렵다 얘기하는 부분이 김상하기. 있는데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왜 모두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거나 뭔가 비밀스럽거나 또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말들을 한다거나 해서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워서 너무 매력적인 알 수 없는 나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래서 다가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에 대해서 품는 동경의 마음 이런 걸 은중이가 대변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중이에게 이입하기가 쉽다. 꼭 동경이라고 하기에는 그 어려움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어려움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상현이에 대한 어려움? 그렇죠. 상현이는 상식적인 캐릭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은중이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은중이처럼 대인배로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입하기 쉬운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이거든요. 말하자면. 은중이의 어떤 대학 시절의 모습에는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갔어요. 예를 들어서 상현이는 재능이 많고 사진부에서 같이 활동을 해도 되게 인화 작업에 몰입해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어떤 사진 프린트들을 놓고 되게 미세한 거에 집착하면서 막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맞아요.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쟤는 어떤 세계가 확실하게 있고 나는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세계에 진입할 수 없을 것 같은 뭔가를 단단히 갖고 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캐릭터. 맞아. 그래서 은중이가 자기 남자친구인 상학 선배와 상현이에 대해서 그들은 좋아하는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은데 나는 되게 보잘것이 없는 것 같아. 난 너무 평범한 것 같아 라고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그 대목의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알고 싶었다. 세상 모든 21살들을 줄 세워놓고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의 대사가 참 힘주지 않고 흘러가지만 너무 잘 쓴 대사 같다. 이 21살쯤의 마음을
되게 잘 짚어주지 않나요? 맞아. 다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우 씨는 은중이보다는 상현이에게 더 이입이 됐어요? 상현이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특이한 인물이라서 그런 점에 이입이 됐다기보다는 상현이는 상현이대로 되게 못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살이에 서투른 애야 얘는. 맞아요. 근데 그 못난 면이 보일 때 아,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자연스럽고 고지식했던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상현이의 마음이 이해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나도 잘은 모르겠고, 그리고 원하는 걸 원한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퉁명스럽게 군다거나 내 마음과는 반대 방향의 말을 내뱉어 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못난 부분이죠. 그치. 그러니까 은중이는 투명하다고 자기도 그러잖아. 근데 그 투명한 게 사실 솔직하고 반듯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근데 상현이는 이게 아마 가정 환경의 탓일 텐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드러내지 못할 거예요, 성격상. 그게 제대로 채워진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엄마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어. 윤현숙 선생님, 은중이한테는 좋은 선생님이지만 과연 상현이한테 좋은 엄마였을까? 물론 상현이도 좋은 딸은 아니지. 엄마한테 너무 못됐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막 하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상현이도 짠한 면이 있는 거죠.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던 에피소드가 2화였나 3화에서 상현이가 가출을 해. 엄마랑 싸우고. 어린 상현이가. 뭐 때문에 싸웠더라? 시험날 가출한 거였죠. 가출해서 하루 종일 그냥 교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얘는 날라리가 꿈이라고 했지만 사실 놀 줄도 모르는 모범생이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비를 쫄딱 맞고 또 하루 종일 상현이를 찾아다닌 은중이랑 나중에 이제 굴다리 밑에 같은 데서 만나잖아. 그랬을 때 은중이가 상현이를 발견하고 하는 말이 상현아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이런 게 아니야. 야 황당하다. 그랬더니 상현이가 나 삥 뜯겼어. 맞다. 그리고 그 뒤에 꼬르륵 하루 종일 굶고 돌아다녀서 근데 그러고서 이제 은중이네 엄마가 시장 안에서 하는 분식집에 가는 거야. 근데 엄마가 이제 수제비를 따끈하게 끓여줘. 애들이 비도 쫄딱 맞고 하루 종일 굶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 건 평생 가는 맛이다. 근데 거기서 상현이가 쭈뼛거리면서 그거를 왜 배고프다면서 안 먹어 하는데 못 먹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 제가 지금 삥 뜯겨서 돈이 없는데 내일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바보야 얘는. 그런 게 너무 속이 터지면서 안쓰럽기도 하면서 얘는 얘대로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얘는 사실 엄마한테도 그냥 아유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최고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고 자기 오빠한테도 은중이보다는 나랑 더 얘기를 많이 하고 나랑 오빠랑의 비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빠가 은중이랑 더 공유하는 게 많아. 이랬을 때 나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도 은중이는 모든 걸 너무 쉽게 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아까 얘기했던 은중이의 그 투명한 평범성 같은 것이 나중에 그런 데서 나오지 않나요? 나의 컴플렉스는 얘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말할 수 있는 건 컴플렉스가 아니야. 상현이가 은중이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상현이는 나는 그게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은중이가 끝없이 부러울 수밖에 없죠. 상현이 입장에서는 마음속 떠벅이 포스트잇에 너는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붙이지도 못한 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게 점점 병들어가는 거지. 자기 엄마에 대한 마음, 자기 오빠에 대한 마음. 나중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들이 같은 학교에서 한 학년의 차이를 이제 상현이는 1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대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한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잘 살던 상현이네 가족이 붕괴되죠.
그래서 상현이는 혼자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화장실도 공용으로 푸세식으로 쓰고 있는 곳이어서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화장실 안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때 그러잖아. 은중이가 예전에 너네 집 아파트에 집안에 화장실이 2개나 있어서 나 그거 너무 부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때 2개 써서 지금은 빵개인가 봐. 진짜 명대사지 않나요? 어떻게 대사를 그렇게 쓰지? 너무 입에 연계도 아니고 빵개 착 붙는 그런 말로 다시 생각하게 해요. 힘주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경제적인 어떤 것이 이제 은중이네 집안은 엄마가 열심히 그렇게 일하셔가지고 또 외삼촌이랑 같이 떡집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살림살이가 좀 더 많이 나아졌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뒤바뀐 거죠. 상현이는 알바를 미친 듯이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용돈도 벌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은중이가 상현이를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둘이 같이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대학생 시절에 이들의 사연이 또 깊어지죠. 갈등도 깊어지고요. 이 시점에서 저는 그 인터뷰를 보지는 못했는데 김고은 배우가 박지연 배우랑 같이 화보 촬영 같은 걸 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쟤는 붓지도 않는다고 쟤 옆에 있으면 나만 이렇게 빵 부어 보인다고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근데 김고은 배우가 대학생 시절에 이런 젖살이 포동한 이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살을 일부러 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 6kg를 찌웠다고. 그리고 나중에 박지연 배우는 병색이 완연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3주를 제대로 식사하지 않고 이걸 찍었다고 하고. 근데 그런 점도 재밌었어. 그러니까 둘의 스타일링이 나중에 40대가 되어서 같이 스위스로 갈 때 보면 헤어 컬러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길이의 단발이다. 근데 은중이 대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긴 생머리에 헤어밴드 같은 거 하고 있거든. 근데 그게 상현이 초등학생 때 스타일이야.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뭔가 10대, 20대 때 긴 역사 속에서 서로의 모습이 겹치는 시기가 있었다가 나중에는 좀 닮은 꼴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시각적으로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20대 때 김고은 배우의 모습은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라든가 좀 더 본 적이 있잖아요. 20대 때 모습은 아니지. 20대를 연기하는 모습이지. 유미의 세포들 뭐 이런 드라마 있었고. 아, 유미의 세포들에서 이 둘이 같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박지연 배우는 이제 처음 봤는데 20대 때 그 막 테 부러져가지고 테이프 감은 안경 툭 쓰고 나오고 이럴 때라든가 같은 옷 내내 야상 같은 거 입고 약간 알바에 찌든 표정으로 퉁명스러운 말을 툭툭 뱉으면서 다닐 때 매력이 터지더라고요, 정말. 그 스타일링이 뭐냐면 약간 우리가 예전 영화 볼 때 80년대 학번 공부 잘하는 그런 운동권 선배 있잖아. 여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선배 스타일링이지 않아? 아놀드 파마 잠바 이런 거 입고 터틀넥에다가 이렇게 셔츠 걸쳐 입고 그 위에 야상 입고 아니면 빛바랜 항공 점퍼 이런 거 진짜 그렇다니까. 아놀드 파마라니. 아놀드 파마 그 우산 로고를 알아요. 진짜 수십 년 만에 봤어요. 아, 90년 아놀드 파마 로고가 나왔어? 아, 그랬구나. 칼라 우산. 근데 그게 배경이 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였어야 할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지금 현재의 40대 초반들의 과거사를 다루려다 보니까 어떤 현실적인 고증을 위해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배경 삼은 것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접하고 익힐 수 있기 이전에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하던 시대? 그걸 배경으로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은중과 상현이 서로에게도 그렇지만 말하자면 요즘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잘 쓰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뭔가 이런 카메라 같은 걸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유튜브를 찾아보고 챗 GPT한테 물어보겠죠.
근데 그런 게 없던 시절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던 어떤 세계가 얼마나 컸었나. 그게 때로는 친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과외 오빠이기도 하고 때로는 동아리 선배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자, 이 뷰파인더로 한번 세상을 봐봐. 혹은 이 주성치 영화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혹은 필름 카메라에 필름은 이렇게 넣고 빼는 거야.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내가 온전한 어른으로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기 이전에 아직 덜 형성된 나였을 때 그런 걸 사람이 가르쳐주던 시대라는 게 있었지. 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나는. 이들은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를 다니던데 일영 국민학교. 국민학생, 중학생일 때는 폰이 없었죠. 그러다가 대학생 들어가니까 조그만 폰, 투지폰을 쓰고 PC통신 단말기를 통해서 접속하고 하이누리. 하이텔과 나우누리의 결합. 거기서 이제 모임 후기가 막 사진으로 쫙 올라오고 이러는 때가 아니잖아요. 뚜뚜뚜뚜 이렇게 올라오는 글씨로만 주고받는 때니까 아직 비밀이 남아있고 호기심이 더 남아있는 그런 때이기도 하죠. 그러네. 그리고 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세계를 형성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은중과 상현은 사실은 절교하고 있을 때조차 서로를 형성해온 두 세력입니다. 마지막 화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중이가 내가 사진 동아리를 한 것도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영화과로 진학을 한 것도 드라마 작가가 된 것도 다 상현이 너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현이도 그 말을 받아서 아 그러네 나도 그래 라고 하는데 자기가 비뚤어진 것도 너 때문이고 부자가 된 것도 네 거 도둑질해서 그렇고 결혼한 것도 네가 너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해서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긴 게 서로 지금의 자기 모습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형성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은중이는 너 덕분이야 라고 하고 상현이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도 와 상현이 쟤 진짜 못됐다. 못돼 처먹었다. 끝까지. 근데 나는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 마지막 회에 눈물이 안 난 게 그게 있었어. 사실은 11화부터 13화까지 30대 상현이가 너무 못돼서 너무 못됐죠. 그 전까지 내가 상현이를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 저 삐뚤어진 애가 안 됐다는 연민의 마음도 들고 했던 게 캐붕이 온 거야. 맞아요. 나는 상현이를 되게 좋게 봤어. 그리고 은중과 상현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두 배우가 다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쪽도 저쪽도 매력이 있게 팽팽하게 끌고 가는 이게 이 드라마의 정말 미덕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둘이 30대의 영화사에서 제작 PD가 되어서 다시 만나면서 너무 사실 드라마가 실망스러워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화까지 나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 나는 그래도 14, 15화를 보면서는 다시 궤도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원래 12화로 만들어졌던 거야. 근데 계산기를 두들겨 본 어떤 사람들이 요거 15부로 늘려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이 섬세하고 능력 있는 조영민 감독과 송혜진 작가를 어디 감금시켜두고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저기 어디 2000년대 초반에 드라마 몇 개 좀 만들고 이름 없는 드라마 만들고 그대로 국장이 된 어떤 분들이 내가 한번 이렇게 한 3부 정도 늘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같은 너무나 클리셰 범벅에 지지부진하고 연출도 너무 실망스러운 정말 억지스러운 3화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에 말씀드렸죠. 하차 위험 구간이다. 11에서 13화는 좀 너무했어요. 특히 선우 씨가 빽 소리 질렀던 게 그 촬영 현장에서 누구 조명 쓰러질 때 전선에 다리 걸려가지고 조명 쓰러지고 그거 막 막아주고 이마 깨매러 가고 이럴 때 진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든 것 같은 드라마가 돼버렸어요. 그때는. 근데 저는 그때는 어떤 사연으로 늘리기를 했을 거라고 짐작하고 되게 이해심이 있네요. 은중이처럼.
그 상황에서 상현이 캐릭터가 너무 망가졌고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막 너무 나쁜 사람이 되고 근데 이제 거기서 필요했던 사건은 봐봐라 근데 거기 나오는 대본 훔쳐가는 거, 기획 훔쳐가는 거. 경승주 감독과 주동향 감독도 이름이 범상치 않네. 기도수랑 비슷한 네이밍이라니까. 류은중, 천상현, 경승주, 지금 거기 주동향. 빠져 있어. 그치. 그러니까 둘이 영화 제작사에서 PD로 다시 만난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연히 많이 겹쳐진 설정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둘 사이의 삼각관계였던 김상학 선배가 촬영 감독으로 또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셋의 삼각관계가 반복된다는 거는 진짜 무슨 세상이 100명의 마을이라면도 아니고 왜 또 만나서 또 지지고 볶고 그러냐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우연이지만 참아주려면 그게 한 1, 2화 정도로 끝났어야 되는데 너무 질질질 늘어지는 바람에 이 드라마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떨어졌겠죠. 하지만 여러분 11화부터 13화를 몇 배속으로 해서 보시고 14화에는 좀 더 다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뭔가 정말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누구나 인생에 좀 이상하고 미친 시기가 있잖아요. 천상현에게는 그 30대 초반에 영화사 제비를 만들기 직전에 몇 달이 그랬던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 잔잔하고 섬세하게 감정을 엮어오던 이 극에서는 정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캐릭터 하나가 미쳐 날뛰고 막장 드라마랑 뭐가 달라지지?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했어요, 저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은중이가 10년 뒤에 연락 온 상현이를 저런 것까지 다 겪고 난 뒤에 마지막을 함께 해준다고? 이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15화에서도 안 온다고? 눈물이 안 나더라고. 이 다시 페이스를 찾은 14, 15화의 중요 주제는 안락사입니다. 조력 사망입니다. 이전에 어들톡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조력 사망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 과정을 가족으로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남유아 작가님의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라는 책이고 암 말기 환자인 어머니가 스스로 강력하게 원해서 스위스의 조력사망 기관에 가족이 함께 가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돌아오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 씨도 이 드라마 보고 나서 읽었죠?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를 읽었더니 훨씬 울림이 더 커졌어요. 실제로 드라마의 스위스의 여러 그 절차라든가 장소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은 스스로 사망하는 것을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아픈 사람의 어떤 곡절이 있는지 가족들의 마음은 어떤지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무게를 나눠지게 되는 일인지에 대한 여러 생각을 실제로 겪은 사람의 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맞아요. 은중과 상현의 송혜진 작가님도 분명히 그 책을 읽고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기억이 나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써서 알리는 이유는 한국에서도 이런 시설이 마련이 되어서 해외로 가는 비용과 어떤 노력을 중병을 앓고 있는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한 환자들이 감내하지 않고도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 편안한 공간에서 더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인생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가 열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 책을 썼다고 작가님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극 중에서도 상현의 입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상현이 너무 이기적이고
못 됐기는 하지만 또 상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족도 없잖아. 엄마 돌아가셨고 오빠도 없고 아빠랑은 절연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랑 이혼했고 그치. 너무 내 몸에 고통이 심해서 그리고 살 날은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나의 존엄을 지키면서 내 의식이 그래도 명료할 때 내가 마지막을 맞고 싶은데 낯선 이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내 인생의 여러 이야기들을 아는 사람이랑 생을 정리하면서 지난 일들도 얘기하고 내가 참여할 부분은 참여하고 그렇게 내 삶을 정리하고 싶지 않을까? 나는 그 마음은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침대에서 이렇게 엇갈리게 누워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마지막 밤에 그 호텔방 장면이 참 좋았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참 많이 울었고 그 장면은 연출도 너무 잘했어요. 둘이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두고 한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눈을 맞추기보다는 눈을 감고 있거나 천장을 보고 있거나 그러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밤새 주고받는 거죠. 이 생에서의 마지막 밤인 거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도 하고 그리고 저주가 풀리지. 은중이가 상현이한테 누가 널 받아주겠니? 라고 했던 말이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상현이가 그러죠. 네가 날 받아주는구나. 끝내. 그 얘기를 할 때 카메라가 그 침대 높이로 있으면서 포커스가 안 맞는 이불 너머로 상대가 이렇게 보이고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다가 창밖으로 이제 발코니에 있는 데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실내로 들어와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고은 배우가 그 장면에서는 가만히 사람을 비춰주는데 코가 점점 빨개지더니 눈물이 투르륵 흐르죠. 진짜 같아. 진짜 30년 사연이 쌓여있는 친구가 몇 시간 있다가 죽는 그런 사람 같아. 둘 다 연기 너무 잘하고 첫 1, 2화랑 14, 15화는 이 둘의 연기하는 장면에서 진짜 침을 꼴깍 삼키고 숨을 못 쉴 정도의 집중력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고은 배우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서 허리를 이렇게 세워 앉아서 아픈 상현이 이제 잠든 듯 보이는 상현이를 이렇게 보죠. 그러다가 눈물이 울컥 더 터져가지고 테라스로 나가지. 잠깐 보여줬던 그 발코니로 나가서 목을 놓아서 우는 장면이 있죠.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 장면을 또 너무 길게 비추지 않는다는 게 참 좋았어. 맞아. 근데 11화, 13화는 왜 그랬을까? 그만해. 넘어가. 그거 없는 셈 쳐. 아니 그리고 13화에서 15화에 송유찬 맞나요? 그 캐릭터는 왜 나온 거야? 13화에서 15화라 그랬어 지금. 아 그래? 11화에서 13화. 30대, 30대 때. 진짜 갖다 넣은 거잖아. 이건 그 국장님이 갖다 넣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중이한테 김상학 말고 다른 남자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정도? 별로 깊이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자, 아무튼 상현이는 그렇게 떠나면서 성수동에 130억짜리 월세 4천이 보장된 건물을 은중이에게 증여를 하려고 했지만 은중이가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고 대신에 일기장은 받는 거지. 그치. 거꾸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일기장을 받지 않고 건물을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네가 그래서 눈물이 안 나는 거야. 자, 어쨌거나 일기장을 받아서 상현 입장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우정의 서사를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은중이로서는. 다시 쓴 게 이 극이겠죠. 그런 설정이죠. 그렇죠. 우리가 나폴리 사부작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정말 눈부신 재능을 갖고 있던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의 영향을 생애 전반에 내내 받은 다른 친구가 작가가 된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 이 드라마를 이제 두 번째 봤을 때 상현이가 너무 똑똑하고
사진도 잘 찍잖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상현이의 사진을 보고 그 동아리 사람들이 작가님 이렇게 놀리는 약간 그렇게 부르면서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 근데 작가가 되는 건 상현이 아니라 은중이잖아. 마치 나폴리 사부작에서 상현이가 릴라인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은중이가 레노인 거죠. 나의 눈부신 친구 상현인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 드라마의 내용이 나의 눈부신 친구라고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눈부신 친구가 홀연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와 있었던 모든 것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2000페이지 넘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나폴리 사부작의 설정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있죠. 근데 남유아 작가님의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를 읽었더니 엄마도 떠나가면서 딸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고 나 그 책 읽을 때는 많이 울었어. 냉혈한 아니야. 그래. 다행이다. 이 은중과 상현 맨 마지막에도 상현이가 망설이지 않고 밸브를 열어서 떠나가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은중이가 상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나올 법한 말이고 그 단순한 말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지 않나요? 맞아. 또 눈물 날라 그래. 은중이가 따라가겠다고 할 때 말리는 사람이 있죠. 공민정 배우가 연기하는 무슨 언니였더라? 오희진. 회사 동기 희진 언니. 이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너 그거 감당 안 돼. 자기도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아직도 처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누군가 가까운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본다라는 게 그만큼 큰 고통과 상처의 여파를 남기는 일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또 되게 좋았던 장면이 상현이가 이제 은중이한테 네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조력사망 기관에 가서 마지막을 맞이할 때 혼자 갈 수 있다고 우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상현이다운 행동이잖아. 얘는 맞아. 평생 자기가 원하는 거를 거꾸로 해왔던 사람이니까 힘들면 안 힘든 척을 하고 겁나면 안 겁나는 척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존심은 너무 중요한데 사실 자존감이 강한 건 더 은중이 쪽임? 그렇죠. 그랬을 때 근데 은중이가 그걸 알아보잖아. 내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진짜 네가 원하는 거를 숨기지 마. 그랬을 때 인정을 하잖아. 근데 그게 이 관계에서 어떤 처음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까? 둘이 마지막 순간에 성장한 것 같았어. 상현이도 원하는 걸 꼬지 않고 비틀지 않고 상대방 후벼파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은중이 덕분에 가장 약해진 순간에 하게 되고 은중이도 그걸 상대방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정말 최후의 순간에 둘 사이에 찾아온 짧은 평화처럼 보이더라고. 이러고도 사건이 없을까요? 그러네. 정말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죠. 그리고 참 섬세하면서도 묵직한 드라마였습니다. 공민정 배우 얘기도 잠깐 했지만 두 엄마 역할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은중이 엄마 장혜진 배우 그리고 상현이 엄마 서정연 배우. 이 드라마를 보고 각본이 너무 훌륭해서 송혜진 작가님을 찾아봤더니 제가 전작을 본 것은 영화 인어공주였어요. 인어공주 봤나요, 선우 씨? 그럼요. 그 영화도 참 좋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결혼했다. 그 영화 그건 안 봤어요. 시나리오도 쓰셨고 달콤한 나의 도시? 드라마는 그런 작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조영민 감독도
전작을 찾아봤더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제가 본 건 없더라고요. 아까 언급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에 이어서 또 마침 제가 읽고 있던 책이 관련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라이나 코헨이라고 하는 작가의 낭만적 우정과 무가치한 연애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한국어 제목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원제는 Other Significant Others예요. Significant Other라고 하면은 연인, 파트너 이런 뜻이잖아요. 반려인. 근데 그 앞에 이제 Other라고 붙여서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로맨스를 우정보다 더 윗급의 비교 불가의 뭔가라고 상정하고 우정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한 말도 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강렬한 우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느끼나? 이렇게 느끼는 건 비정상적인 건가? 라고 성애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삶과 관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일화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아주 흥미로웠고요. 거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고령 환자를 보는 의사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의 침상을 지키는 사람이 배우자나 친척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교분을 쌓은 소중한 친구일 때가 많다고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은중과 상현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룸 넥스트 도어도 그런 설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틸다 스윈턴이랑 줄리안 무어 나오는 그것도 친구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좀 지켜봐 달라라고 찾아오는 친구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은중과 상현의 초반에서 얘기하는 사건 없음 혹은 여자들끼리 지지고 볶는 이야기라는 것이 재평가되는 시기인 것 같고 삶에서 이런 여성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누가 누구를 돌보는가 누가 어떻게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야기되어야 할까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법적, 관습적으로 정확한 호칭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엄마의 인생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 실제 혈연이 아닌 이모라고 불리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드라마를 본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곤 하는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친구들의 얼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본편 녹음하고 이틀 뒤에 지금 댓글을 녹음하러 왔는데 여러분 오늘 추석입니다.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달도 보면서 소원도 비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오늘 저녁에는 불효자는 놉니다 모임 아시죠? 올해도 모이기 때문에 녹음 편집 잘 마무리해놓고 친구네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 있잖아요. 저희 엄마랑 오빠랑 새언니랑 저희 조카. 부산 본가 가족? 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부산 현대미술관 가서 힐마 아프 클린트 전을 봤대요. 한 12시 반쯤에 벌써 다 보고 사진을 보내왔길래 참 일찍도 움직였다 싶었는데 톡토로 분들이 옥선에게 물어봐의 주인공 이옥선 작가를 알아보고 인사를 막 해주셨대요. 추석에 같이 가족이랑 전시 보러 가는 거 괜찮은 활동이네요. 그러게요. 너무 서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 않고 전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톡토로들이 며칠 전에 톡토로 체육대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부터 막 여럿이 차를 타고 오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톡토로 투게더 때도 카니발 빌려서 서울 오셨다는 분들 아닐까요? 후기를 보내주셔서 톡토로들 모여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구나 싶어서 흐뭇했습니다. 저희도 시간 되면 가려고 했는데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함께하지는 못했네요.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벤트도 많고 마음이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것 같아요. 선우 씨 민생지원금 남은 것도 있어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잖아요. 편의점 가서 10,000원어치 막 이렇게 사주고. 올해는 좀 연휴도 길고 정말 마음이 좀 넉넉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연휴 끝까지 또 여둘톡도 평소에 출근하면서 들으셨겠지만 연휴 중에 들으면서 그렇게 편안한 휴일들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못 만났던 친척들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고 그랬을 때 여둘톡 톡건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은중과 상현을 162화에서 다룬다고 예고를 해드렸더니 많은 톡토로 분들이 반가워하면서 댓글과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모스님의 댓글입니다. 와, 은중과 상현 다루신다고요? 너무 좋네요, 유유. 드라마 보고 팟캐스트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많이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분명 늘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나 잘 표현한다고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쪼잔할 수도 있는 감정부터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데 분명 느껴왔던 감정을 문장으로 표현하니 공감도 가고 속이 시원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은중이 염세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 사용하는 장면이 재밌었고 공감됐어요. 맞아요. 처음 시험 보기에 염세적이라는 단어를 발견을 하고 상학 오빠한테 배운 다음에 그게 왠지 멋있어 보여서 자기 염세적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은중이와 가장 반대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염세잖아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밝은 아이인데 그 부분이 참 재밌었죠. 브러쉬업 라이프에서 어릴 때 드라마 클럽 할 때 카타르시스라는 맞아. 단어를 배워서 다케노우치 유타카의 카타르시스가 인상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막 갖다 쓰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 드라마 평가할 때 그냥 모든 데다가 카타르시스를 갖다 붙이는 그러네요.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뭔가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몇 번 써먹어봤고 얘들이 모를 땐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감정도 느껴봤어서 왜 그렇게 은중이가 행동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아역 배우들 모두 연기가 너무 좋지 않았나요? 은중이랑 같이 춤춘 친구의 연기가 맛깔나서 그 친구 나올 때마다 웃었습니다. 고나미, 제가 좋아하는. 고나미가 은중이 짝꿍이 왜 투표할 때 손준호였나? 상현이 좋아하면서 은중이 찍었다고 그거 대신 따지러 가잖아. 그 장면도 너무 웃겼어.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서 은중이가 만만해서 그래? 그때 은중이 조용히 사라지잖아. 맞아. 차라리 그냥 냅두지. 괜히 건드려서 더 상처 줬어. 은중과 상현은 올해 제 인생 드라마로 등극했습니다. 출연한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미쳤고 김건우 배우의 이미지 변신, 대박. 음악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 들으면서 혼자 상현이가 됐다가 은중이가 되기도 합니다. 드라마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 마음속을, 제 감정을 헤집고 후벼 팔 정도로 깊이 있게 다가온 건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후로 없었거든요. 이 드라마는 저희는 못 본 작품이네요. 작가님들이 이 드라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말을 해주실지가 기대되네요. 다른 사람들의 감상평을 찾아보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탐색하는 게 좋아서인데요. 그렇게 하면 그 작품에 대한 감상이 더 풍부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그렇게도 작품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좋더라고요. 추석 연휴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충전하세요, 작가님들. 이번 에피소드 잘 들었고 다음 화 기다릴게요 하셨네요. 이번 저희 은중과 상현 리뷰 어떻게 들으셨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썬토로님께서 다급히 메일을 주셔서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와도 비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 영화를 못 봤죠. 은중과 상현을 보고 나서 나폴리 사부작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고 저희가 이번 리뷰에서 이야기했던 두 권의 책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썬토로님이 달려와서 알려주신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요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지난주 드물리에 괄호 열고 드라마 소믈리에의 준말 시식 및 비평을 한다. 드물리에로 활동 중이신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요즘은 은주와 상년이 드라마 본다.
라고 하시기에 드라마 제목 희한하네 하며 대충 대꾸만 해드리고 넘어갔는데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상년이 드라마 재밌더라. 너도 시간 날 때 봐라. 상년이 보면서 밥 먹는 중 등등. 그놈의 상년이 아니라 상년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놈의 상년이 드라마 영업이 잦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정년이 드라마를 잘못 말하신 거라 생각하고 추석에 만나면 드라마 토크를 하려고 지난 주말부터 정년이를 정주행하는 중이었는데 화요일에 여둘톡 업로드 되자마자 듣다가 은중과 상연이라는 다음화 예고에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하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하고 제가 엉뚱한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네요. 은주와 상년이. 이상 멋대로 말하는 엄마와 대충 듣는 딸의 소박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여둘톡 다음화 업로드 전까지 열심히 정주행 달려볼게요 하셨네요. 저요토로님 은중과 상연 끝까지 잘 보시고 어머니와 드라마 얘기 좀 나누셨나 모르겠네요. 사실은 토로님께서 추석 연휴에 작은 아씨들 볼까 은중과 상연 볼까 고민했는데 일단 은중과 상연 봐야겠네요. 그러고 보니 둘 다 김고은 배우가 나오는군요. 언니들 추석 연휴에 불효자로 노시는지 궁금해요. 흐흐. 저는 결혼 후 첫 명절인데 덕분에 친척들한테 덕화명란으로 선물 보냈답니다. 풍성한 연휴 되세요 하셨네요. 저희는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모여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습니다. 한박토로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지난주부터 남편과 은중과 상연을 하루에 한두 편씩 끊어서 보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다뤄주신다고 하여 너무 신났어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나눌 이야기가 정말 많은 드라마라고 생각했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저의 감상평 혹은 제 남편의 감상평을 살짝 공유해 보려고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은중과 상연은 별 기대 없이 보기 시작한 드라마인데 매일 밤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한참을 이야기 나누다 자느라 수면이 부족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말하기를 상연 같은 캐릭터를 다뤄주고 이렇게까지 잘 표현한 드라마는 이게 처음이래요. 상연과 제 남편은 성별만 달랐지 거의 도플갱어라고 할 만큼 사고방식과 행동이 닮았어요. 오호. 얼마나 닮았냐 하면 상연이의 대사와 행동들을 대부분 미리 예측할 만큼요. 게다가 82년생인 것도 같고요. 독하고 뭘 하든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서 잘해서 사람들 눈에 띄는 것,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것, 자존심이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 다정다감하지 않고 칭찬 한마디에 인색했던 부모님까지도 비슷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남편이 너무 충격받은 대사가 있는데요. 13화에서 네가 버렸잖아. 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해서. 널 외롭게 만든 건 너야. 라는 은중이의 대사였어요. 제가 남편을 프로 차단러라고 칭하는데 비상식적인 것 같은 사람, 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무 자르듯이 잘 쳐내거든요. 본인은 다 이유가 있어서 차단했던 건데 한 번도 내가 내 자신을 그런 외로운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대요. 상연이 같은 사람은 겁도 너무 많고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받아서 또 상처받을 게 두려우니까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은중이에게 그렇게까지 집착을 했던 이유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걸 가진 사람이라서,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마음을 준 유일한 사람이라서 그랬을 거라고요. 상연이가 나쁜 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던데 저희는 그저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드라마를 보며 남편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는 약간 은중이 같은 사람이라서 남편이 저기서 상연이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아? 하면서 왜 저런 행동들을 한 건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남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은중이만 나오는 장면에서는 시큰둥하다가 상연이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던 남편.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 자체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작가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고은 배우님이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언젠가는 은중이 되기도 상현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딱이에요. 제가 이 드라마에서 주목했던 또 다른 점은 부모의 태도와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좋은 어른을 만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중이에게 좋은 어른은 윤현숙 선생님이었고 상현이에게 좋은 어른은 경승주 감독, 은중이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된 입장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의식적으로 사랑을 말로, 행동으로 많이 표현해줘야겠다는 결심을 다시금 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상현이 같은 친구가 찾아오면 은중이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줄였는데도 너무나 길어졌네요. 저에게 은중과 상현은 생각해볼 지점도 많고 여운이 아주 오래가는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내용은 차치하고 김고은, 박지현 두 배우님의 연기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도 너무 궁금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박토로 드림 하셨어요. 한박토로님의 남편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남편분처럼 도플갱어라고 느낄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현 캐릭터를 이렇게 현실감이 있게 그려내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이 작가분과 제작진의 대단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승주 감독이 상현에게 좋은 어른이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하고요. 저희는 경승주 엄청 연애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일은 안 하고 지금 영화 찍는데 올인해야 될 판에 맨날 사람들 관계나 추측하고 있고. 맞아. 술자리에서 뒤풀이하면서 맨날 사랑의 짝대기 추측하고. 왜 대학 시절에 아라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의 역할을 영화 현장에서는 경승주 감독이 하고 있더라고. 누구랑 지금 어떤 기운이 오간다 이런 거 얘기하는. 저희는 그때 이 드라마에 아주 실망해 있던 터라서 투덜대면서 봤었죠. 그 부분을. 아니 너무 욕을 해버린 것 같은데 경승주 감독이 상현이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많이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긴 하죠. 근데 이 극에서 김상학도 그렇고 경승주도 그렇고 은중이와 상현이가 이렇게나 입체적인 것만큼 다뤄지지는 않죠. 이게 은중이의 회상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 특히 남성 캐릭터들은 옛날 다른 극들에서 여성 캐릭터가 그렇듯이 일면만 보이고 그 이면은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맞아. 가장 흘러가는 캐릭터 은중이 남동생 아니에요? 한 장면 나왔던 것 같아. 남동생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관계는 아닐 수 있지만 너무 안 다뤄지는 건 아닌가? 어렸을 때 야 다리 좀 치워. 그럴 때 다리 치워주는 역할로 한번 나와. 근데 중간중간 은중이가 대학생 됐을 때 고등학생인 동생, 뭐 30대가 됐을 때 얘가 뭐 군대를 갔든 뭐 이런 게 조금씩 나올 법하잖아. 정말 없던 애처럼 하나도 안 다뤄지더라고. 한박토로님 사연을 읽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윤현숙 선생님에 대한 어떤 복잡함을 좀 토로를 했잖아요. 은중이한테는 너무 좋은 어른이고 선생님이지만 과연 상현이한테 좋은 엄마였을까. 근데 둘이서 강릉에 대학 시절에 MT 갔다가 상현이 엄마를 갑자기 찾아가잖아. 그때 나는 또 상현이 엄마의 말이 상현이 관점에서 되게 서운한 거야. 기억나요? 그 장면? 장면은 기억나는데 무슨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 상현이를 먼저 발견한다? 그러면서 너는 전화도 안 하고 오니? 이러다가 은중이를 보고 어머 은중아 하고 껴안아. 내가 상현이면 그런 게 너무 짜증나서 엄마 전화 안 받을 것 같아. 나한테는 전화를 먼저 하고 와야지 왜 연락을 안 하고 오냐는 나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는데 은중이한테는 그냥 목소리 톤이 달라지면서 포옹을 해주는 거야. 또 열받네 말하면서. 지난번 161화는 완벽한 소풍의 조건이었잖아요. 개둘토로님의 댓글입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다 잠시 멈춰 서기만 해도 소풍이 되는 요즘 날씨예요. 소풍에 플룻을 챙겨 나가다니 역시 황필이 언니의 낭만은 남다르군요. 풀벌레 소리와 연주 풀 버전이 듣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해명을 올리기도 했지만 제가 끄는 지점 바로 뒤에 틀리거든요. 그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인데 제가 악보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고 있는 음으로 부르다가 약간 반음이 두 개 이어지는 부분에서 틀렸어. 삑사리가 났어. 근데 그 자체가 되게 웃기기는 해요. 하지만 팟캐스트에서는 좀 몰입을 방해할 수 있어서 그 앞에서 하나씩 끊어줬고 인스타그램 저희 계정에 들어가시면 공동 게시물로 해서 그 틀리는 부분까지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틀리자마자 풀벌레가 되게 뻘쭘하게 우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웃겨요. 이번 마지막 엔딩으로 그걸 제가 넣겠습니다. 근데 플룻을 악보가 없지만 어떤 취흥에 겨워서 부른 거잖아요. 그렇지. 옛 대금을 부는 선비처럼 너무 멋있다. 불다가 틀리는 그런 삐끗하는 선비. 이어서 읽을게요. 완벽한 소풍의 조건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에피소드를 들으며 그간의 소풍을 떠올려 보니 소풍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 아닌가 할 만큼 모두가 가득 찬 기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소풍을 계획한 날 비가 와서 아쉬운 대로 집 거실에 텐트를 치고 김밥과 라면을 먹은 적이 있는데 날씨조차도 소풍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해요. 두 작가님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여러분들도 황피리의 플룻 연주를 풀버전으로 올려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네요. 엔딩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브리다님의 댓글입니다. 두 분의 소풍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며 한 인디언이 쓴 시를 남겨봅니다. 와서 나와 함께 키 큰 풀들 사이로 걸으라. 그대의 피부를 간지럽히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라. 그대 얼굴에 내리비치는 따뜻한 햇살을 느끼라. 그대를 껴안은 여름 비의 부드러움을 느끼라.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화 내음을 맡아보라. 새들의 노래를 들으라. 왜냐하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이니까. 바람은 그대를 만지는 내 손가락. 햇빛은 내 따뜻한 입맞춤. 여름비는 내 애무. 야생화는 내 머릿결 내음. 그리고 새들의 지저귀은 그대에게 와서 나와 함께 키 큰 풀들 사이로 걸으라고 말하는 내 감미로운 목소리. 톡토로 여러분, 짧은 가을 어디든 발길 내딛어 좋은 기운 몸에 가득 담아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아, 키 큰 풀들 사이로 걷는 그 느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이세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이세토로입니다. 작가님들의 말차 취향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말차 라떼는 단 것밖에 없는데 근데 또 맥파이 앤 타이거의 처먹는 말차에 당도가 있다는 건 또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말차 본연의 맛을 드시는 건가요? 지금 3주째 궁금해서 댓글을 썼다 지웠다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궁금하실 때는 그냥 댓글 써두시면 됩니다. 저희는 맥파이 앤 타이거 세러모니얼 말차로 하나씨가 격부를 해서 말차 자체로 마시다가 제가 엊그제부터 우유에 타서 한번 말차 라떼로 먹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맛이 완전히 없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꿀을 살짝 우유에다 타서 차가운 우유에도 말차를 섞어서 먹어보고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도 올려서 먹어봤는데 차가운 우유 쪽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맥파이 앤 타이거 사무실에 가서 시음을 해봤을 때 쑥차와 호지차의 경우에는 당도를 약간 올려서 라떼로 저희에게 맛을 보게 해주셨었고 세레모니얼 말차의 경우에는 이 말차 자체에 쌉싸름한 맛과 깔끔한 맛, 감칠맛을 모두 즐겨보시라라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드실 것을 권합니다라고 하셨었어요. 저는 여기에 지금 좀 빠져있는 때라 선우 씨가 말차 라떼 좀 먹어볼래 해도 아, 난 그냥 마실게 하고 마시는 편이고 여기에는 당도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이렇게만 마셔야 된다 이런 것은 없으니까 다양하게 단맛을 즐기고 싶을 때는 당을 추가해서 드셔보시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즐기고 싶다 할 때는 깔끔하게 그렇게 드시면 되겠죠. 네.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이런저런 실험을 해가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맥파이 앤 타이거의 이 말차 선물 세트가 조기 품절됐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열과성을 다해서 팔아버렸지 뭐예요. 톡토로 분들이 말차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 갖춰야 될까 하고 있을 시점에 맥파이 앤 타이거가 또 적절하게 이 세트 구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남강 백로 톡토로님께서 은중과 상현 에피소드를 반가워해 주시면서 영어 제목 봤냐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영어 제목이 You and Everything Else. 엄청 낭만적이다. 그러니까 서로에게는 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 기타 등등인 거잖아. 지난번 본편 얘기할 때는 제가 그 낭만적 우정과 무가치한 연애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원래 원제인 Other Significant Others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저는 또 약간 반대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은중과 상현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은중과 상현에 집중해서 보시라 이런 느낌이 든다면 You and Everything Else라고 하면 너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좀 더 강하게 이 둘을 강조하는 느낌이라 선우 씨는 어떤 제목이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글 제목을 알고 나서 영어 제목을 접했을 때 좀 더 완성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을 택하기보다는. 여튼 영재가 심쿵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구호토로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혼 가정의 상견례에 관해서 아빠와의 고민을 적어주셨던 바로 그 톡토로님이시죠. 옥선 없는 옥선에게 물어봐 편에서 그 이야기를 길게 나눴죠. 맞아요. 158화였죠.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95년생 95톡토로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한여름 8월 작가님들께 고민 사연을 보내고 화요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둘톡을 듣는데 설마 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가님들 그리고 이옥선 작가님이 제 사연을 들려주다니 내 이야기가 여둘톡에 나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회사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그리고 며칠에 걸쳐 제 사연을 반복해서 들었답니다.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피식피식 웃기도 했어요. 그중 선우 작가님이 해주신 말이 특히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엄마만 불러 상견례를 진행했고 선택한 일이니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부분까진 전혀 생각을 못했구나 싶었고 맞아, 선택한 것엔 책임이 따르지. 내가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가님들께 사연을 보낸 이유는 작가님들은 저를 모르는 완벽한 타인이기 때문이었어요. 메일로 모든 이야기와 가정사를 담을 순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타인의 객관적인 시선이 궁금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 편으로 조금은 기울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의 생각이 큰 도움이 되어 덕분에 한 발 떨어져서 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이 소개된 뒤에도 몇 번 아빠에게 웨딩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했지만 예상대로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꺾이지 않고 딸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을 풀어달라고 미안하다고 추석 연휴에 만나자고 연락을 다시 보냈지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길동이랑 길동이는 여기서 남자친구분의 가명입니다. 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내는 오늘 아빠랑 만나고 왔어요. 만나기 전까지 아빠가 또 뭐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남은 연휴에 기분이 상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저희는 그간 있었던 일들과 서운함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들처럼 평소처럼 맛있는 거 먹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왔어요. 아빠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좋아하는 마음을 애써 숨기려고 웃음을 참는 모습도 귀여웠고 찍은 웨딩 사진, 입을 드레스를 보여주니 예쁘다 라고 말하는 아빠의 얼굴과 말을 통해 미안한 마음과 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락만 하고 보러 가진 않아서 더 서운했나 봐요. 이렇게 푸는 게 맞겠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늘 아빠랑 같이 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겠구나 싶고 그간 마음고생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면 좋지만 아빠가 아니어도 어느 관계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더욱 지혜롭게 풀어나가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작가님들 제 이야기 선택해 주시고 따뜻한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사고를 더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호톡토로 드림 하셨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린 것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왠지 이 아빠 카톡으로 다정한 말 구호톡토로님이 보내두시면 보고 또 보고 하실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아빠한테 앞으로 잘하겠다, 고맙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 카톡으로 좀 다정하게 보내두시면 두고두고 더 아빠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 강도가 가장 높은 사건 10개 중에서 결혼이 굉장히 순위권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큰 사건이니까 아마 구호토로님도 가족들도 지금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그 가운데 감정적인 어떤 서운함이 발생하는 것들도 지혜롭게 잘 다독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감기 기운이 너무 몰려와서 끙끙 앓았는데 지금 선우 씨가 녹음하던 중간에 점점 감기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비염인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잖아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 평생 이게 코로 신호가 오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오늘이 추석이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의 추석날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그때 비염이 되게 심해졌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평소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 집은 차례를 지내는 집이었고 할머니 댁에 마루가 야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찬 공기에 코가 노출이 되면서 차례 지낼 때 항상 코가 막혀가지고 차례상 앞에서 절하면 쌕쌕거리면서 온 가족의 숨소리가 우리 가족은 다 비염이 심하구나 이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추석이라는 게 참 또 신비로운 어떤 자연의 절기의 섭리를 느끼게 하네요. 코 큰 황씨 가족들이 전부 다 쌕쌕거리면서 근데 어제 나한테는 이거 비염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감기 증상인 것 같다고 했지 않아요? 다른 것 같아요? 하나 씨는 몸살 기운이 있었잖아. 뜨끈한 국물을 찾고 이랬잖아.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 코의 고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 톡토로 여러분 코 고장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감기 기운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62화는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현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